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정희연이라고 해요. 저는 좀처럼 울지 않는 여자였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대상이 사람이건 세상이건 간에 저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울면서 누구에게든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몇 가지 맞고서도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맞은 흔적은 차라리 물리적인 통증이라 그다지 아프지도 그다지 아프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날카롭게 찔려 들어온 건 말로 입힌 상처였죠. 그런 상처는 붕대로도 연고로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종종 뒷면에 있다고들 하죠. 제 인생의 진실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뒷면처럼 느닷없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전 그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의 가장, 아니 권력자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집안의 모든 결정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왔고, 할머니의 입은 늘 묵직하고 눈은 무서울 만큼 매서웠어요. 할머니의 경제력, 엄밀히 하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할머니에게 부여한 권력이었죠. 저는 지방 소도시 출신이긴 하지만 사는 형편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을 댔지만 변변히 실패했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평온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할머니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한 대가로 얻은 평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패를 거듭할수록 할머니를 더욱 의지했고, 할머니는 가뜩이나 못마땅했던 엄마가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인 저 하나밖에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엄마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아예 할머니 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은 더욱 심해졌죠. 손녀인 절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으니 전 할머니가 계신 방에 들어갈 때면 숨소리부터 바꿔야 했어요. 할머니는 말수가 그리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눈빛이 하도 매섭고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릴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웃는 것, 우는 것, 심지어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셨으니 저는 그렇게 할머니 눈치를 보며 자랐죠. 발걸음도 작게 옮겨야 했고, 웃는 것도 멈춰야 했고, 말을 하거나 하다못해 음식을 씹을 때도 입을 가리고 조심해야 했어요. 계집애는 남의 집 귀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 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에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제가 자란 그 집에서 저를 있어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만큼은 아주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저만큼이나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일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르지도 못할 정도예요. 밥이 이게 다 뭐냐? 이게 밥이야 죽이야? 너 지금껏 밥을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밥물 하나 딱딱 못 맞추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쌀이 좀 눅눅해서 물을 맞춘다고 맞췄는데도 좀 질어진 것 같아요. 말끝마다 그놈의 변명에 핑계는 끝도 없구나. 내가 너 이렇게 살림하라고 우리 집에 들여놓은 줄 알아?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조심은 무슨.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눈 감고 살겠다만 딸년 하나 낳고도 말끝마다 그저 죄송하단 소리뿐이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죽지도 못하지 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니년 팔자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그렇게 죄송하다 한마디만 하면 아무것도 잘하는 것 하나 없이 숨만 쉬고도 이 집밥 꼬박꼬박 먹어대고 말이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엄마를 흘기 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밥솥 뚜껑을 다시 닫고 있더군요. 저 또한 할머니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딸년이라 엄마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버지야말로 할머니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으로 단 한 번도 엄마나 저를 위해 할머니 앞에 방패막이가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라도 할머니 눈에 들어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덜 혼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학교 다녀오며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와 식탁에 살짝 올려두며 할머니께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오다가 이 꽃이 너무 예뻐 보여서 할머니 드리려고 꺾어왔어요. 이것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게 다 뭐야? 이 귀신 같은 게 다 뭐냔 말이다. 귀신 같아요? 그냥 너무 예뻐서 꺾어온 건데. 예쁠 것도 많다. 네 눈엔 이게 예쁘냐? 이쁘긴 뭐가 예뻐. 이런 거 하나 가져온다고 네가 귀한 척이라도 되냐? 계집애가 되바라져가지고 벌써부터 곱고 예쁜 거나 밝히고 참 마음날이 훤하다 훤해. 죄송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고. 울긴 왜 울어? 누가 울렸냐? 계집애가 재수없게 왜 울어? 울면 복 나가는 거 몰라? 그놈의 눈물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애나 애미나 똑같지 하여간. 괜히 저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만 또 욕을 먹게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더 나려고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가며 울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고개는 절로 숙여졌죠. 네 애미도 그렇고 넌 더 질색이야. 그딴 걸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걔집애는 남의 집 귀신이라더니 지 애비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이 어째 저런 게 태어났는지. 할머니가 저를 향해 그런 독한 말들을 내뿜는 동안 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할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늘 제게 따뜻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는데 전 그런 엄마를 더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펐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된통 혼난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는 밤늦도록 제가 잠들 때까지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저는 엄마의 유일한 숨쉴 틈이자 존재의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건 제게도 그랬거든요. 엄마도 제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제가 고1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은 급성 간경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엄마의 모습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 엄마의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빨리 또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엄마의 눈동자는 하루가 다르게 노랗고 탁한 빛을 띠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점점 잦아졌거든요. 밤이면 괜히 헛구역질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런 엄마를 안아들고 병원에 갈 수는 없었으니 할머니와 아버지를 붙들고 말했죠. 할머니, 엄마 병원 가야 돼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해요. 병원? 아이고, 저깟 걸로 병원 가야 하면 나는 진작 입원했어야 한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냥 감기나 몸살 같은 게 아니에요. 밤에 헛소리도 하고 계속 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네 애미녀 몸 약한 걸 누가 몰라? 괜한 호들갑 떨지 마라. 원래 쓸데없이 몸 약한 것들이 잠꼬대하는 거지. 그리고 토해? 나 모르게 숨어서 뭘 얼마나 주워 먹길래 토까지 하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는 게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엄마를 책잡아 몰아세울 궁리만 하는 사람 같았어요. 할 수 없이 별 힘도 없는 아버지에게라도 매달려 보려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제발요. 엄마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어제는 눈도 잘 못 뜨셨다니까요. 기절하는 것처럼 잠들었다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 별것 아니란 말이다. 그저 좀 피곤했나 보지. 그렇게 아프면 엄마가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몰라요? 엄마가 엄마 몸 아픈 걸로 병원 가겠다는 말을 할 수나 있냐고요. 어디 계집애가 지 애비한테 파락바락 악을 쓰면서 대들어. 계집애가 주둥이만 살아서는 여물지도 못하고 말만 많은 걸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결국 그날 밤 엄마는 식은땀에 절어 의식까지 희미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고 그 길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병을 키우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애원하던 나의 말마저도 할머니와 아버지는 무시하고 말았죠.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할머니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제게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며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관심도 없는 아버지에게 첫 학기 등록금과 월세방 하나 구할 보증금만 받아 서울로 진학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유산 다 물려받은 아버지였으니 아무리 애정 없는 딸이라 할지언정 그 정도는 해주시더군요. 어쩌면 그걸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해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럴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절대 손을 벌리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으며 저 혼자 힘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간신히 대학을 다녔어요. 고단한 삶이었지만 엄마의 유언처럼 엄마와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저는 연애나 결혼에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죠. 가족, 사랑, 그런 건 다 허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 생각을 하곤 했어요. 사실 전 엄마를 많이 닮진 않았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게 참 싫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게 "우리 딸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책상 있는 데서 일해야 한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땐 그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 듣기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책상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말이에요. 정작 책상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 정말 더 대단할 것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에 의지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하는 저를 보면 엄마는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받아도 자랑할 엄마가 없고 월급 턱으로 근사한 밥 한 끼 사드릴 엄마가 없다는 건 참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엄마 예쁜 얼굴에 잘 어울리는 예쁜 옷도 사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 누구에게보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제가 어른이 되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봐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롭지만 냉소적이었던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은 우연이었고 저는 그것을 운명이라 믿게 됐죠. 저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미술관 다니는 거거든요. 그림도 잘 모르지만 그냥 미술관에 가서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좋았어요. 미술관의 분위기. 잘 몰라도 근사한 조명 받으며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만난 건 미술관이라 하기도 애매한 아주 작은 전시관에 어느 이름 없는 작가의 무료 전시였어요. 전시관이 작아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둘 다 꽤 오래 그 공간에 머물면서 같은 그림을 나란히 서서 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세상에 돌아가신 엄마와 똑같이 생긴 눈을 가진 남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옆모습도 아주 비슷했어요. 누가 보면 저희 엄마 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엄마를 별로 안 닮았잖아요. 그게 늘 속상했는데 엄마를 그토록 닮은 남자를 만나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엄마를 닮은 그 남자에게 반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엄마 생각이 나서 그리 된 것인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던 것만은 확실했어요. 마침 그때 해당 전시의 작가가 전시관에 들어와 다과를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전시관을 나와 식사까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반듯한 바른 생활 사나이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1등 신랑감이었어요.
어디서나 저를 항상 먼저 배려하고 늘 저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을 갖게 했죠. 약속한 날이면 늘 저를 데리러 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 장소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을 땐 어김없이 저보다 일찍 그 장소에 도착해 있다가 제가 들어서면 벌떡 일어나 반갑게 절 맞아주곤 했어요. 창밖 가을 풍경이 예뻐서 창가 자리로 예약을 했는데 오늘은 네가 입은 색이 창밖 풍경보다 훨씬 예쁘다. 쑥스럽게 무슨 소리야. 얼른 앉자. 진심이야. 난 널 볼 때마다 네가 예쁘다고 생각해. 비행기 그만 태워. 솔직히 나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닌데 자꾸 이럴 거야? 자기야말로 예쁜 얼굴이지. 내가 늘 말하잖아. 우리 엄마 닮았다고. 우리 엄마 진짜 예쁘셨거든. 뭐야. 내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도 네가 예뻐. 그리고 예쁜 모습보다 더 예쁜 마음을 가진 것도 알지. 연애 자체가 처음이었던 제게는 그런 말들이 지나치게 오글거리는 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으면서도 또 듣고 싶은 말들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간지러운 말들도 참 예쁘게 듣기 좋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물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식사 다 끝나셨으면 후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제 여자친구가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오늘 후식으로 준비된 케이크가 있을까요? 오늘 준비된 케이크는 뉴욕 치즈 케이크입니다. 그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 제 여자친구는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안타깝네요. 치즈 케이크도 괜찮아. 그냥 그거 먹으면 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양해를 구하고 근처에서 티라미수를 하나 사와도 될까요? 근처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티라미수를 파는 제과점이 있거든요. 커피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셔서 매니저님께서도 그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실 것 없어요. 그냥 치즈케이크 먹으면 돼. 유별나게 왜 그래? 다소 민망하기도 해서 다급하게 그럴 것 없다고 손사래를 치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디서나 절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누구 주변 사람에게 절 소개할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절 세워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줬고 말이에요. 저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절, 그 누구보다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 쓸모없는 딸년,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난 아이로 자랐으니까요. 엄마가 절 안쓰럽게 여기며 돌봐주셨지만 엄마조차 그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은 받지 못하셨으니 엄마가 절 아무리 아껴주신다고 해도 저 스스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처음으로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만나 봄의 시작에 이르렀던 어느 날, 그 사람과 저는 나무 사이에 떨어지다만 벚꽃이 드문드문 남은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서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날 자주 미술관에 데려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미술관에 잘 안 갔는데 그러다 처음으로 혼자 미술관에 갔던 게 그날이야. 널 만났던 그날. 정말이야? 난 거기서 자기를 보고 엄마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었다고 했잖아. 그날도 내가 그 말 하지 않았어? 응, 했었어. 그래서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었지. 엄마를 추억하러 간 곳에서 나더러 자기 엄마를 닮았다는 여자를 만났으니 내겐 정말 운명 같더라. 자기 얘기를 듣고 나니 나도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재혼해서 나와는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야. 너도 아버지랑 연락 안 하고 지내잖아. 난 빨리 나만의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넌 어때? 나랑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청혼이었던 거예요. 몇 남지 않은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한적한 정원의 벤치에서 저는 그토록 낭만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청혼을 받았어요. 연애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남자라면 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망설임 없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은 달콤했어요. 행복했죠. 정확히 딱 3개월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저와 둘이 집에 있을 때의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남편은 늘 제 손을 꼭 잡고 대화에 웃음으로 호응하는 사람인데 지인들과 헤어져 집으로 오면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사람이 되어 제게 따지듯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는 뭐하러 꺼낸 거야? 꼭 그런 얘기를 꺼냈어야 해?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냔 말이야. 어? 무슨 말? 알아듣게 말을 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 실수라도 한 게 있었나?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네. 너 이렇게 가볍고 경솔한 여자였어? 그 소리를 듣는데 청혼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큰 소리를 내며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별것 아닌 농담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그런 여자 운운하는 식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야. 그때 정훈 씨가 한 말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주려는 말처럼 들리던데? 뭐야? 그럼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야? 네가 나랑 정훈이 그 자식 사이의 관계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지적질이냔 말이야? 아니, 이건 무슨 지적질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말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느꼈다는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어디 한번 말해봐. 아니야. 관두자. 난 자기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 뜻으로 한 말도 아니야. 그만해. 뭘 그만해. 이게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로 넘어갈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똑바로 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아,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남편 뜻에 반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비슷하게라도 쓰면 발끈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점점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툭툭 던지듯이 하는 것으로 발전하더니 저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식의 평가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살던 어린 시절이 떠올려질 정도로 저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 머릿속 생각이 혼란하고 복잡한 중에 찾아온 아이였지만 이미 제 속에는 아이와 함께 모성애가 싹터 자라고 있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육아를 하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이어지게 됐던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제법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역시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동네에 괜찮은 소아과가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조금 큰 병원을 찾아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다녔는데 그 병원 로비나 진료 안내지 같은 곳에 자주 보이는 장학재단 이름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 이름을 딴 재단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하자면 저희 엄마 이름과 같은 어떤 분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겠지만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이름과 같은 장학재단이라뇨. 그러니 병원에 갈 때마다 괜히 엄마 이름을 보며 울컥하기도 했고, 그렇게 엄마를 한 번 더 떠올리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짙은 모양입니다.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 데리고 병원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바쁜 일상을 사는 동안 결혼 후 남편에게 갖게 된 실망이랄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잊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잊고 살았다곤 하지만 제가 실망했던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나아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단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됐죠.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에게는 나름의 정해진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만의 기준이 누구보다 명확한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별것 아닌 것에도 무시당하는 거라 여겨 화를 많이 내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이까지 생겨 뭘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남편에게는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정돈된 것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저도 청소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 신혼 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 키우며 그런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해도 어린애 키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 거죠. 어느 주말 아침, 아이가 뭘 먹다가 흘리고 작은 블록들이 발밑을 톡톡 건드리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찌개 국물 다시 데우며 다른 한 손으로는 젖병을 삶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 철컥 열리며 운동을 다녀온 남편이 툭 말도 없이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다녀왔어요? 지금 국 데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밥 돼요. 지금 밥이 문제야? 거실꼴이 이게 뭐야? 아, 그게 좀 정신없지? 우선 밥부터 먹어. 애 낮잠 재우고 나서 치울게. 거실을 이렇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니? 밥 먹기도 전에 치야겠다. 금방 치울 거야. 한 번만 못 본 척 좀 해줘. 오늘따라 애가 보채서 내가 정신이 좀 없었어. 만날 금방이라지. 금방 치운다는 말만 지금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그러다 애가 또 갑자기 뭘 어쩐다 하면서 다른 핑계 대는 거 나도 이제 지겹다. 애 키우는 집이라고 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줄 알아? 아, 솔직히 화가 나기보단 억울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 딴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이야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못마땅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을 집어 던지듯이 하면서 그러더군요. 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이런 집구석에서 주말 보내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하는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귀저귀 갈고 젖병 삶고 그런 중에 당신 밥도 차려야 하고 밤잠도 부족해서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져도 쪽잠 잠깐 잘 틈이 없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방법 없으니 나더러 이걸 다 참으라는 거야? 애를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내 기준까지 무너뜨리려고 해? 당신 기준. 그래, 말 잘했어. 당신이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추고 좀 참아주면 간단한 거잖아. 하루 종일 아이랑 지지고 볶고 울고 닦고 하는 게 내 생활의 전부인데 당신이 조금만 봐주면 안 되냐고. 아,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넌 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돈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야. 정돈된 삶? 지금 내 삶은 애가 뿌려놓은 장난감보다 더 산산조각 난 것 같아. 알기나 해? 제가 소리를 높이자 그 소리에 놀랐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하던 말을 멈추고 아이를 살피러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남편은 소리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와중에도 어질러진 것을 자기가 나서서 치워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맡길 데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게 됐고 그 결과 모든 책임은 제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남편의 비난은 아주 당당하게 커졌거든요. 아이를 달래 눕힌 뒤 혼자서 흩어진 블록들을 주워 담아 정리하며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남편이 애가 듣는 앞에서 험하고 모진 말을 하는 게 싫어서 어지간하면 남편 비위 건드리지 않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독재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의 그 눈빛을 가진 남편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찡했어요. 게다가 이젠 아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 싫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제 남편 제가 아끼고 사랑해야지 어쩌겠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제가 편하다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남편의 폭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 회사 일이 뭐가 잘 안 풀리는지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더니 제가 다른 것 좀 한다고 밥 먹은 것 정리를 잠시 미뤘더니 물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접시를 던져 깨뜨리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그런 성향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제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 정도가 심해서 약국에서 사는 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가려니 소문이라도 날까 무서웠고 일부러 아주 멀리 있는 병원에 가자니 어쩐지 그것도 썩 내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아이 어려서 아플 때 자주 가던 큰 병원이 생각났죠. 아이 때문에 자주 가던 병원이긴 했지만 꽤 대형 병원이라 어느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몸의 상처를 보고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어 뜨끔하긴 했지만 미리 연습을 해둔 대로 계단에서 잘못 넘어졌다 하며 둘러댔어요. 분명 그런 눈길을 보낼 거라는 걸 예상했었으니 미리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럭저럭 넘어가긴 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병원을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어쩌다 남편에게 맞아 병원까지 오게 된 것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나오며 고개를 툭 떨궜는데 제 눈끝에 떨어진 지갑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방금 떨어뜨린 것 같아 주변을 얼른 둘러봤지만 주인을 찾을 수는 없었고 누구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주워가기 전에 얼른 주워다가 병원에서 접수받는 간호사에게 갖다 주기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며 지갑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접혀있던 지갑이 차락 펼쳐지며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지갑 속에 있는 건 분명 저희 엄마의 젊은 시절, 아니, 여고 시절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진이라 저도 잘 아는 사진이었죠.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는 엄마 사진이었던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에게 지갑을 주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어봤어요. 저 방금 병원 바로 앞에서 이 지갑을 주었는데 이 지갑 이 병원 직원 것인가요? 신분증이 있을 텐데 제가 함부로 뒤질 수도 없고 이 지갑 주인 좀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네? 지갑을 주우셨는데 지갑 주인이 누군지 아셔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사정이 좀 있어요. 그 지갑 속에 어? 이거 저희 병원장님 지갑이네요. 맞아요. 병원장님 지갑이에요. 네? 병원장님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병원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긴 하죠. 그 지갑 속에 있는 사진, 그 사진에 대해 제가 꼭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일단 지갑을 습득했으니 비서실 통해서 연락은 드려볼게요. 간호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며 제 얼굴을 몇 차례나 힐끗거리며 쳐다보더군요. 몇 차례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간호사는 제게 말했어요. 병원장님이 지갑을 찾으러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병원장님을 뵐 수는 있을 거예요. 병원장님이 시간을 내어주실지는 제가 장담드릴 수 없지만요. 네,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이리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병원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란,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의 병원장이나 되는 분이 왜 저희 엄마의 여고 시절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설마 제게 무슨 숨겨진 출생의 비밀 같은 거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며 초조하게 병원장을 기다렸고 병원장이 나타난 순간 상상도 못할 반전이 시작됐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연하고도 막연하게 병원장이 남자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앞에 나타난 병원장은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주운 지갑이 반지갑이라 더더욱 남자 지갑일 거라 확신했던 건데 뭐 반지갑 쓰는 여자분도 많고 병원장이 여자분일 수도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라서 놀랐던 것뿐이었죠.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병원장님에게 말했어요.
병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제 환자셨나요? 병 원장님, 그게 아니라 지갑 주워오신 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갑 속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거든요. 덕분에 지갑을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사례라도. 아니요, 사례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하나뿐이에요. 그 사진이요. 사진이라고요? 혹시 이 사진을 말씀하시나요? 이걸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지갑이 열리면서 본의 아니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왜 병 원장님 같은 분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이 사진을 아니, 이 사진 속 사람을 아시나요? 그런가요? 저희 엄마예요. 병 원장님이 왜 저희 엄마 사진을, 그것도 그 옛날 사진을 갖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가. 그 지갑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게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병원 간호사들이고 의사들이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다 놀라서 달려왔는데 병원장은 괜찮다며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고도 한참 동안이나 진정하지 못하고 우시더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요. 저희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셨어요. 저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 병원장이 저희 엄마랑 같은 보육원 출신이셨던 겁니다. 나이도 같았던 두 분은 어린 시절 단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어느 부잣집으로 입양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입양되는 게 싫다고 했고 그냥 그렇게 단짝 친구와 함께 보육원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병원장은 내심 당장이라도 좋은 환경의 집에 입양되어 잘 자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친구, 그러니까 희연 씨 엄마에게 말도 없이 보육원 원장을 찾아가 친구 대신 제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졸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결국 병 원장님이 저희 엄마 대신 입양되셨던 건가요? 엄마는 많이 놀라셨겠네요. 맞아요. 그 친구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보육원에 남고 싶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그런 친구를 제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엄마의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으셨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지갑 속 그 사진은 엄마가 여고 시절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럼 그때 저희 엄마랑 다시 만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쭈었더니 병원장은 다시 눈물이 그득해진 눈으로 울먹이듯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엄마는 병원장에게 화가 정말 많이 났고 그래서 병원장님이 입양하던 날 배웅도 안 했다고 해요. 그렇게 헤어진 후 시간이 흘러 여고생이 되어 다시 만난 거죠.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던 겁니다. 그 사이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으니 엄마는 마음을 열고 병원장을 반갑게 대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당시 병원장이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왜요? 이렇게 오열을 하고 저희 엄마 사진을 지금까지 갖고 다니실 정도면 병원장님도 저희 엄마를 그리워하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하셨던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당시 나는 내가 보육원 출신으로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가갔음에도 그런 엄마를 모른 척 하셨다는 건가요? 너무하셨어요. 알아요. 나도 그 일을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일로 그 친구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는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더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를 먼저 외면한 건 병원장님이잖아요. 저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병원장에게 말했어요.
병원장은 누구보다 자기 잘못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병원장이 양부모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다시 이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양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수험생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느라 저희 엄마를 잊고 있다가 의대에 합격하고 본과에 올라갈 즈음 보육원을 통해 엄마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병원장의 지갑 속에 있던 엄마의 사진은 여고 시절 체육대회 때 찍힌 사진인데 엄마가 참 예쁘게 나와서 엄마도 그 사진을 무척이나 좋아하며 갖고 계셨기에 저도 눈에 익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제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저 엄마가 예쁘게 나온 사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커다랗게 찍힌 엄마의 환한 얼굴 뒤로 엄마를 바라보는 어느 여학생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포커스가 엄마에게 맞춰져 있었으니 그 여학생의 얼굴에는 초점도 잘 맞지 않아 흐릿했지만 그 여학생이 바로 병원장이었던 겁니다. 엄마도 그 사진을 참 좋아하셨어요. 어쩌면 엄마도 병원장님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서 그 사진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가 그 사진을 좋아했어요? 그랬나요? 네. 제게 병원장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셨지만 그 사진을 참 좋아하셨던 건 분명해요. 그 친구, 아니,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고향에 그대로 살고 있나요?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죠. 병원장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엄마가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는지 꼬치꼬치 물으며 엄마 이야기를 몹시 듣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라도 그리운 친구의 소식을 듣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리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없고 있는 대로 얘기를 했더니 병원장님은 엄마가 그렇게 살다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몹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으시더군요. 그러다 얼핏 제 몸의 상처를 보고는 바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셨는지 바른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 친구 딸이면 내게도 희연 씨는 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스하게 물어오는 병원장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엄마의 모습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제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런 사람인 거다. 엄마의 눈빛을 갖고 엄마를 닮은 겉모습에 속지 마. 남편은 엄마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제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병원장은 너무나도 화를 내며 제 남편 놈을 당장이라도 잡으러 가겠다고 하시던데 그 모습에서 정말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병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그렇지만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니까요. 그동안은 아이를 위해 참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참고 살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병원장님의 존재는 분명 제게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히 든든한 뒷배로 여겨졌을 겁니다. 병원장님의 물심양면 지원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남편과의 이혼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당장 이혼하고 나면 먹고 살 길부터 막막했으니까요. 죽어도 제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해주려는지, 제가 아이를 키우지도 못하게 변호사 써서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지는 않으려는지, 애초에 이혼이라는 걸 하려고는 하려는지, 그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들이었으니 저 혼자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혼 소장을 받아들고서는 남편이란 인간이 어찌나 한심하게 화를 내던지요.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이혼? 너 그게 뭔 줄이나 알고서 이래? 이혼하면 뭐 내가 너 먹고 살 것까지 생각해서 양육비 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아니, 그리고 네가 무슨 수로 애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정해진 날짜에 법원 출석이나 해. 아니, 근데 이게 뭘 먹고 이렇게 당당해진 거야? 몇 대 맞고 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다시 제정신 돌아오게 몇 대 더 때려줄까? 뭐? 한심한 인간아.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그딴 헛소리를 찍찍하는 거야? 너야말로 매운맛 좀 볼래? 남편이란 놈이 짓거리는 소리가 하도 가짱고 열이 받은 나머지 마음먹고 남편 놈 한 대 먹였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모으고 모아 풀 스윙으로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올려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테니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네가 나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도 똑같이 한번 맞아보니 기분이 어떠니? 너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는 꼴이 정말 너란 인간 어쩔 수 없다 싶을 정도로 한심하게 짝이 없네. 야, 내가 너 같은 인간인 줄 알아? 내가 맞은 만큼 너도 때려주고 싶지만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까진 없지. 이 정도로 화풀이했다고 생각할 테니 고맙게 생각해. 너 바른 대로 말해. 네 뒤에 누가 있는 거지? 너 남자라도 생겼냐? 기가 막혀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남자? 천만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셨다. 됐냐? 그 뒤로 남편 놈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새 출발해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텐데 그깟 인간 산뜻하게 잊어준다 싶었던 거죠 뭐. 그렇게 저는 병원장님 지원을 받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병원장님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한번 하셨다는데 실패하셨고 이후로는 줄곧 혼자 사셨다고 해요. 자식도 없고 말이에요. 양부모도 돌아가시고 정말 혼자가 되신 거죠. 병원장님은 절 딸처럼 여긴 것뿐만 아니라 실제 딸로 입양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법정 상속인 자격까지 주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병원장님에게 자식이 있다거나 다른 누가 있어서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게 뭔가 제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장님 댁에 딸아이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저는 병원장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제 아이도 병원장님을 할머니라 불러요.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부자 어머니가 생겼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딸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며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요즘처럼 마음 편히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싶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장님과 저는 엄마 얘기를 무척 많이 하는데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매일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와 달리 병원장님은 엄마가 할머니 구박받으며 살았던 얘기를 들으며 복장 터져 하시지만 그게 또한 저희들에게는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효도 병원장 어머니께 하면서 말이에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첫 월급 받아서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다 해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고 큰 소리도 이미 뻥뻥 다 쳐놨답니다. 여러분, 저는 남편에게 매까지 맞던 가련한 여자로 평생 살았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제 딸이 자라면서 그런 절 안타깝게 봤겠죠? 제가 엄마를 그렇게 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제 딸에게 당당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딸에게 더욱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물론 병원장 어머니께 효도도 하면서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또 살아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나 기대에 차 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